군자봉에 얽힌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경기도 시흥시 군자산 군자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흥시 능곡동이 위치한 지역에 옛날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부자이자 권세가인 유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유씨 노인은 인심이 고약할 뿐만 아니라 심술구져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인근에까지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심술궂은 노인이 집안에 있는 한 종의 작은 실수를 책삼아 매질을 몹시 해댄 일이 있었는데, 그 종은 매질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종의 아들 하나가 16살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에 몹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거라. 그러면 그 힘은 너에게 되돌아온단다. 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오긴 했으나 그에게 갈 곳이 마땅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스님이 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 분노를 감당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은 종의 아들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스님은 짐짓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저의 소원은 지술을 배워 직관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총명함을 갖춘 나머지 성실하여 스님 역시 그 가르침의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상당한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절에서 내려가 세상에 나가 지수를 활용하여 중인을 깨우치는 데 힘쓰라. 이리 말씀하시며 그를 세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길로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옛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만큼 윤호인의 악명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청년이 된 종의 아들은 윤호인의 집으로 향했고 그 집에 머물러 가기를 요청하여 그 사랑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서 윤호인과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오고 가다 청년은 은근슬쩍 자신의 지술에 대한 이야기로 자랑거리로 말을 시작하며 앞산 유신의 조상묘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네가 그리 지술에 능하단 말인가? 능하다면 능한 것이고 부족하다면 한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노인의 조상 묘자리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묘가 그리 명당이란 말인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어디에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조상님들을 그리 명당에 모시니 조상님들께서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렇구만. 역시 거기가 느낌이 좋더라고. 청년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윤호인은 기분이 좋은 듯 품위도 챙기지 않고 배를 제끼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헌데 아닙니다. 윤호인은 그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였지만 어찌된 것인지 아까까지만 해도 청산유수였던 청년이 이번에는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무엇이냔 말이냐? 그게 하늘을 찌를 듯한 건세라지만 기왕이면 하늘을 넘어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넘어선다. 청년은 윤호인의 욕심에 가득 찬 눈초리를 볼래 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말인즉 유씨 조상묘가 그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 지지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앞쪽에 바라다 보이는 군자봉 산봉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윤호인은 무엇이 문제냐? 하고 바짝 다그쳐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간약한 것이며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구나. 청년은 속으로 생각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일이 친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밀히 노인께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군자봉 산봉우리가 석자 석치만 낮았더라도 유씨 집안은 지금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데 사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하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넘는다. 날아오르셔야죠.
그렇게 윤호이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했고, 청년이 말한 대로 한나절 안에 이 군자봉 산봉우리 석자 석치를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이제 되었겠지. 그것이 아이, 또 뭐가 있는가? 청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말을 끌었습니다. 흠이라면 흠이고 아니라면 아닐지언데. 아이, 당장 말해주게. 찝찝한 것이야. 다 없애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청년이 말을 잇길 산소 밑에 있는 신도비를 산소 쪽으로 열자만 끌어올려 위치를 다소 바꾸고 산소 옆에 있는 벌바위를 깨트려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당장에 사람들에게 청년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일렀습니다. 단 제가 이 마을을 떠난 지 한나절 후에 행해야 합니다. 아이,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이곳에 머물며 이미 입 밖으로 비밀을 말하였으니 제 존재가 사라진 후에 그 일을 행해야 제대로 된 효능이 날 것입니다. 그렇구만. 알겠네, 알겠어. 그럼 자네 언제 떠날 생각인가? 마음이야 당장에 떠나라고 하겠지만 이 모든 일이 그의 덕분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말은 하지 못하고 청년에게 눈치만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내일 일찍 떠날 것입니다. 윤호이는 청년이 내일 일찍 떠난다는 말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거 참 아쉬운 일이구만. 청년은 말한 대로 그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사함이 하늘을 뛰어넘는구나. 청년은 뒤를 돌아 윤호인 댁을 바라보며 비웃고는 한가득 가래침을 뱉어주고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윤호인은 청년이 길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청년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를 열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헌데 신도비를 끌어올리니 비석의 받침돌인 거북이 모양의 발이 위치한 곳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윤호인이었지만 이를 중단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호인은 선혈에는 신경을 끄고 사람들에게 벌바위를 깨트리라 일렀습니다. 헌데 벌바위를 깨트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 틈에서 튀어나와 청년이 간 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로다. 이제 우리 가문은 하늘의 권세를 누릴 것이야. 윤호인은 욕심에 사로잡혀 크게 웃었습니다. 허나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현상이 기란 현상이 아닌 매우 흉한 현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윤호인의 그 모습이 매우 얄미워 아무도 말 안 한 것이죠. 청년은 그 길로 김포나루터로 향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지수를 알려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놀란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짐짓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원하는 일은 다 행했느냐? 예, 아니, 그리 오랫동안 영원한 일을 이루었는데 왜 고개를 숙이는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자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청년을 그저 너그러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우냐? 아닙니다. 마음이 개운해졌느냐? 아닙니다. 다시는 힘을 힘으로 이기라 하지 말거라.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해주는 스님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청년을 향해 스님은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지금도 군자봉은 당초보다 석자, 석치 정도 낮아져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복문서. 이 이야기는 경기도 시흥시의 어떤 한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밤 나의 몸을 얌전히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글로 써주세요. 장생이란 사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버지를 모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한다는 말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그의 머리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생은 눈둘 곳이 없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였고 또한 많은 회장꾼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여인은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듯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장생만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써내란 말이냐? 장생은 창피함과 수치심에 이맛살을 찌푸리고는 되물었습니다. 순간 비록 아버님의 상소식 때문이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결혼을 하자마자 신방도 차리기 전에 신부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던 자신이 멍청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친선일로 처갓집을 왔다가 대낮에 세댁과 상면을 했는데 그때 세댁과 정을 통하고 도망갔었다는 말을 써내란 말이오. 대낮에? 세상에나 멋있구만. 장생은 계속해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오? 까닭은 후일에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써주세요. 어서 글을 써주고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생의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장생을 독촉했습니다. 장생 또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얼른 글을 써주고는 여인에게 건네주었죠. 그때가 돼서야 여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상중에 정을 통하였느냐? 아이 어머니! 자신을 노려보는 어머니께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묘자리를 찾던 중 마침 시흥 처갓집 뒷산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여 직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초래만 지내고 신랑 차례도 못한 채 돌아간 신랑이 뜻밖의 다시 오고 보니 둘에게는 여간 반갑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사를 당하여 얼마나 애통한가. 장모는 상주에게 위로도 할 겸 술상을 차려와서 딸 보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장모는 둘만의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 슬쩍 피해주고 장생은 아무리 초상 상제라지만 100년을 짜게 될 색시를 처음 대하고 보니 마음이 풀리고 술을 마셔 거나하게 취하게 되어 이 세댁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신부의 자태가 장생의 눈동자를 흐려지게 하더니 신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생은 주섬주섬 온 매무새를 다시 갖춘 다음 아이 그만 가봐야겠다. 하며 한마디 남긴 채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실 그대로 지금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렇다고 거짓을 고하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어인 일인지 장례를 지내고 돌아간 지 불과 7일 만에 신랑, 즉 장생이 이름 모를 병으로 또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병고가 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그저 침통할 뿐이었죠. 그 후 장례가 끝나면서 여인과 장모는 정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장례식 날의 일로 보아 이 여인이 미친 세댁이 틀림없다는 것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한 여인은 결코 미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에 유복자를 낳으니 바로 이때부터 여인의 선견지명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일에 유복문서를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장생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고 더군다나 멀쩡한 아들에게 불의의 사생아라는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가 잘못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어미는 딸의 선견지명에 감복하면서도 궁금함에 물어보았습니다. 남군께서 처음 저희 집에 찾아오신 날 처음 방문한 처가에서 그것도 상주의 몸으로 술 몇 잔 들이킨 것을 핑계 삼아 대낮에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보아 중정이 허한 사람이나 며칠 못 갈 사람이 말았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급사한 아버지의 여화가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너의 해안이 신통하기 그지없구나. 어미는 딸의 지혜에 감복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정유복이라 짓고 온갖 공력을 어린아이 양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유복이를 함께 데리고 나가 틈틈이 그를 가르쳐 주었고 한시도 유복이를 떼놓는 경우가 없었죠. 한편 집안일 쓸쓸하다는 이유로 각지를 돌아다니는 박물장수들이 동네에 들어와 잘 곳을 찾을 때는 모두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공손히 밥을 대접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 없이 박물장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자신과 유복이를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행방을 탐지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재산에 눈이 먼 이들의 흉악한 부탁을 받고 유복이를 해치려고 비밀리 들어오는 자객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박무장수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정진사 댁에는 살림꾼인 홍서방이 있죠. 헌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정진사 댁 계모와 정을 통하였으며 사실은 정진사 부자를 약도 안 쓰고 죽인 것도 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실 여러 마을을 떠돌며 비단장수를 하는 행세를 하는 노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노파가 홍서방과 계모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죠. 헌데 그들이 왜 정진사 부자를... 왜 때문이겠습니까? 돈 때문이죠, 돈. 박물장수의 말에 그들의 다음 노림이 바로 자신의 아들 정유복일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박물장수는 여인에게 조심을 당부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단장수 할머니가 한날 여인의 집에 그전과 다름없이 찾아왔으나 여인은 이미 홍서방과 계모가 보낸 자기금을 짐작했었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여인의 친절함과 유복이가 정진사댁 혈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고용한 두 사람의 양심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이 할머니에게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쏘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러 온 것이요? 그러자 이 노파는 사실을 모두 고백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의 죄상에 대하여 증인이 돼줄 것을 말하니 마침내 여인은 노파를 앞장세워 가명을 찾아가 계모와 흥부자의 간음, 살인, 재산 횡령 등의 죄상을 적발 고소하며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처럼 세상에 이야깃거리던 유복문서 한 장이 이때의 재판에 더 없는 증거물이 되어서 정진사 집의 굉장한 재산은 다시 정유복의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훗날 정유복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그 재산은 소작인들과 빈민들을 위해 후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의 송덕이 자자했다고 합니다.